삶의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전문가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문가도 다르지 않다 그래요. 224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224페이지에. 책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224페이지 한번 펼쳐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모여서 뭔가 워크숍을 하거나 이래 하잖아요. 상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혜진 박사가 워크숍을 했어요. 네, 20년 차 상담가래요. 20년 차. 20년 차 상담 전문가가 뜻밖의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저는 그동안 제가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 징징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잘 보세요. 20년 차 상담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사람을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야, 20년 동안 어떻게 상담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다 과거에 자란 환경에서 다 바탕이 된 거죠. 과거에서 이게, 이 전문가가 애 늙은이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질할 총량의 법칙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 총량의 법칙도 둘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다는 것, 사람을 존재 그 자체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일이 치유의 근원이라는 당연하고도 단순한 명제가 두려울 만큼 어렵게 느껴졌대요. 그 마음으로 20년 동안 상담을 했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수시로 강조하는 것 중에 우리가 관점을 바꿔볼 수 있는 뇌에다가 신호를 주는 세 글자 말씀드렸죠.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세 글자. 이 말을 딱 입에서 뱉어내거나 생각을 해본다면 뇌에 순환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세 글자. 자, 채팅방에 한번 남겨봐 주십시오. 기억나시는 분? 맞아요. 어쩌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탁 떠올리면 아, 내가 했는 말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거죠. 어쩌면이란 이 세 글자가. 그래서 이분도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그런 어쩌면이라는 마음이 들어왔던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돌아보고 어릴 때를 가보니 이거였던 거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랍니다. 하는 거.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게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하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분이요. 저는 제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징징거리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짜증부터 내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사실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지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제가 독립적이고 철이 빨리 들어 제 앞가림을 잘하고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집 밖으로 일절 나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한 며칠은 뭐 아프거나 뭔가 좀 우울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는 있죠. 예, 한 며칠은.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이제 그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관계가 있죠. 관계가 깊어지는 거.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공감이 힘들다. 어떤 관계일까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죠. 가장 가까이 부부, 또 가까이, 그죠? 예, 피를 나눈 내 자식, 그리고 부모. 이 관계가 가장 우리가 깊은 관계이면서도 가장 공감이 어려운 관계라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을 잘 이해해 나가다 보면, 아, 어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공감에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더 많이 오해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서로를 상처투성이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정서적 욕망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옆집 이웃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는 것은 남에게는 특별한 기대나 개인적 욕망이 덜해서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로부터 받고 싶은 나의 개별적 욕구와 욕망이 있는 거죠. 보편적인 거 말고 개별적 욕구와 욕망이 있는 거죠. 그 욕구만큼이나 좌절과 결핍이 쌓이고요. 그래서 배우자나 가족에겐 너그럽기가 더 어렵다. 서로에게 받을 것이 있다고 믿는데요. 서로에게 받을 것이 있다고. 음.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수용하고 공감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 관계가 깊어질수록 공감하기 힘든 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이게 정상이면서도 우리는 늘 마음 한켠이 불편하죠. 찝찝하죠. 제가 제 아들에게 늘 얘기해요. 승구야, 뭔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찝찝하나 안 하나 하면 찝찝해요 하면 그래, 그러면 바라야 된다 하는 거죠. 안 찝찝하면 넘어가도 된다 그래요. 자, 우리는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콤플렉스를 타인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게 되게 많죠. 그 사례인 부분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남자가 있어요. 아빠예요. 수영을 못하는 아빠. 자, 아이들이 학교 숙제를 안 해도 시험을 망쳐도 너그럽게 그지 없대요. 그런데요, 수영 강습을 빼먹으면 막 불찰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아빠가 수영 못해가지고. 우리 새끼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응? 우리 부모님의 어떤 학구적인 그 결핍이 있으면 되게 자식에게 또 치우쳐지는 경우도 많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오랫동안 허기진 사람이 자기가 먹어야 할 밥을 옆 사람한테 주는 거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상대, 내 새끼 밥 먹는가, 뭐,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하는 거. 그럼 일시적으로 배 부르지. 계속 자기는 배고픈데 애만 밥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건너뛰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일로 넘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성찰이 멈추는 순간 타인에 대한 공감도 멈추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을 한쪽만 밟고 갈 수가 있나요? 양쪽을 다 밟아야 되잖아요. 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참 이런 말 많이 하죠. 응? 네가 선택했으면 책임져라. 네가 선택했으니까 책임지라. 후회하지 마라. 이렇게 하죠.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고 저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이제 그거 자체를 지금 후회하고 반성하고 지금은 그런 말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우리가 퇴로를 막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대장이, 그죠? 장군이 무조건 돌진만 시킵니까? 영화 보면 퇴각하라 하잖아요. 질 것 같으면 빨리 퇴각해야 남은 인원이라도 살아남잖아요. 근데 이게 이길 승산이 안 보이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면 다들 전멸하죠, 전멸. 근데 때로는 퇴로가, 퇴로를 통해서 퇴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네가 선택했는 거니까 책임져라, 이런 말들은 퇴로를 막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뭔가 진로를 선택하는 길에서 되게 중요하고 또 참 갑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또 한 번 선택하면 막 그거를 끝까지 해야 되는 것처럼 또 하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좀 덜하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과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세상이 바뀌는데도 그 과거의 개념을 그대로 지금 적용한다면 또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일어나겠죠. 자, 진로는요, 몇 회까지 바꿀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한 번만 해야 된다, 두 번만 해야 된다, 세 번만 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 그 집 귀신이 되라, 뭐, 그 다음에 뭐죠, 그 벙어리 뭐 세 개, 뭐, 기, 기,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또 뭐죠, 뭐 하나 더 있는데, 뭐 3년, 삼종 패키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행했던 빨간색으로 뭐라고 돼 있나요? 협박성 계몽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협박성 계몽이 부모의 도리나 역할인 줄 알았죠. 부모도 이게 뭐 협박성인 줄 알았겠습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이게 좋은 길이라고 안내한 거죠. 음, 그게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폭력.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제가 생진에 안 하던 PPT에다가 하트를 한 개 넣어봤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서. 음? 하트에다가. 자, 233페이지 책 있는 부분 한번 가볼까요? 이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협박성 계몽이 부모의 도리나 역할인 줄 알았던 폭력의 시대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런 시대는 끝났다. 끝나야 한다. 나는 그녀에게 내 딸이 지금 결혼한다면 언제든 네 마음이 아니다 싶으면 돌아와라. 너는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고 현명하게 잘 자랐다. 네가 그렇게 판단하면 언제나 그게 오는 거다. 언제든 와라. 엄마 아빠는 항상 너 뒤에 있단다라고 말할 거라고 얘기해줬다. 부모의 그런 말에 영향을 받아 관계를 쉽게 끝내는 사람은 없다. 절대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가 뒤에 있다는 걸 아는 딸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경우의 수를 늘어놓고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모님이 결혼 전에 다 돌아가실 뻔해가지고 언제든지 와락하는 사람이 없었네요. 근데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는데 제 남편이 저에게 참 많이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뭐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합니다. 되게 성품이 훌륭하고 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다 제가 하도 지랄을 많이 하는데